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북 정찰위성 재발사 준비 중이다 라고 국정원이 보고했습니다. 어제 국회 정보위 이 국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국감에서 국정원의 이 정보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5월에 사실 정찰위성을 쏘아 올렸다가 실패를 했죠. 그 실패했던 그 위성 다시 쏘아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실패를 했는데 그 기술 그대로 쏘아 올리면 안 되겠죠. 기술을 이제 정비해야 되는데 무슨 기술로 쏘아 올리느냐. 러시아 기술로 쏘아 올릴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러시아에 파병을 했죠. 파병 대가로 러시아가 기술을 이전해 주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추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기술 대신 군을 보냈죠, 북한군. 이 북한군 사실 집에서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이고요. 또 사랑하는 아빠, 가장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군을 지금 대략 어제 기준으로 11,000명 정도를 이미 러시아에 보냈다라는 거죠. 그럼 내부가 어떻게 했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북동요 확산, 김정은 경호 격상입니다. 네, 지금 생떼 같은 아들, 가장, 아버지 다 지금 보냈다는 거죠, 러시아로. 그러니까 이 내용이 확산이 슬슬 되면서 북한 내부에서 동요가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덩달아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도 경호를 격상했다라는 얘기가 어제 똑같은 국회 국정원의 보고에 같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북한이 동요한다는 거, 북한 내부가 동요한다는 거, 이 체제가 좀 흔들리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랑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다음 기사 좀 같이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윤 대통령 젤렌스키 통화. 북한군 파병 대응 전략적 협의입니다. 윤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이거 대응 전략적으로 협의합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 지금 관련해서 이 공조를 좀 우크라이나랑 강화를 하겠다라는 데 있어서 양국이 다 공감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관건은 공조는 강화를 하는데 어떻게 강화를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우크라 요청에 포탄 지원 검토, 한 안보 딜레마입니다. 이 얘기가 사실 며칠 전부터 계속 흘러나오고 있긴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55mm 포탄을 좀 지원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우크라이나가 초반부터 꾸준하게 주세요 했던 게 바로 155mm 포탄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원을 할까 말까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살상 무기냐 아니냐, 보내도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라는 얘기가 있다는 거죠. 여길 좀 볼까요? 야당은 무기 지원에 대해서 이거 한반도의 위협을 초래하는 거 아닙니까? 지원하면 안 됩니다라는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안보 딜레마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 북한 관련 소식들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정부 의대 휴학 조건 없이 승인입니다. 이달 초 사실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다음 학기에 복학한다는 조건으로 휴학 승인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조건 없이죠. 엄밀히 말하면 조건 없이는 아니고 이 무슨 조건이었느냐. 개인 사유를 이유로 휴학을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승인할 수 있다, 휴학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학생들 저희 동맹휴학이에요 라고 쓰고 하진 않았죠. 다 개인 사유로 휴학합니다라고 휴학기에 적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조건 없이 승인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되면 무더기 최적 이 유급 사태를 좀 피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지금 나옵니다. 덩달아 여야 의정 협의체도 힘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좀 드네요. 근데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현 의대 1학년 예과 과정 6개월 단축 유력입니다. 네. 지금 이 복학을 하면은 사실 신입생이랑 이 무더기로 들어오는 복학생이랑 한 7,500명을 한꺼번에 수업을 해야 된다라는 우려가 있었죠. 근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보겠습니다. 현 1학년 내년 신입생 학사 파행이 좀 불가피한 면이 있기 때문에 24학번의 예과는 4학기를 3학기로 압축적으로 하는 걸 좀 검토한다. 어떻게? 라는 거죠. 여기 좀 볼까요? 예과가 교양 과목이 좀 있습니다. 교양 과목이 다소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방학이나 주말을 활용해서 교양 수업을 들으면 1년 동안 이 3개 학기, 이 3학기만 갖고도 압축해서 좀 이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논의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론 교양 수업도 필요하니까 학사 과정에 들어 있는 거겠죠. 네. 또 교양 수업을 차치한다고 해도 그럼 4학기를 3학기로 하면 수업 괜찮은 걸까 부실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이게 누구야 싶죠? 네. 브루노 마스고요. 그리고 블랙핑크의 로제입니다. 아니 오늘의 사진 한 장인데 왜 연예면도 아니고 이 사진이 대체 왜 나오는 거야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태극기를 지금 들고 있죠. 네, 브루노 마스와 로제 같이 있는 이 모습 도대체 무슨 사이인데 같이 노래 부른 사이입니다. 무슨 노래냐? 이 노래를 불렀어요. 같이 들어보고 오실까요?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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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sy face sent to your phone but I'm trying to kiss your lips for real red hearts that's what I'm on yeah come give me something I can feel don't you want me like I want you baby don't you need me like I need you now see tomorrow 네. 아니 아침에 매일경제 이게 웬일이야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노래를 왜 들려드렸느냐 이겁니다. 로제의 아파트가 빌보드 8위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K-팝 여가수로는 최고 기록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지금 중독성이 있죠. 그래서 수능 금지곡이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만큼 좀 굉장히 지금 빌보드 8위라는 게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심지어 여기 보면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차트에선 1위까지 올랐다라는 겁니다. 네. 12네님은 한국 가수 5번째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걸 좀 다뤄봤는데 수능 금지곡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능 이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서 수능 문제 못 풀면 안 되니까요. 수험생 여러분께는 이 노래를 권하지 않는다. 2주만 참았다가 수능 끝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북이미 교전 1명 빼고 사망이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 사이 외신을 통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어떤 보도냐 보겠습니다. 지금 이 리투아니아의 현지 매체 LRT의 인터뷰 내용이에요. 우크라이나군 부대와 북한군의 첫 유관 접촉은 지난 10월 25일 쿠르스크에서 이루어졌다. 이미 교전이 있었다는 거죠. 북한군은 1명을 빼고 전부 사망했다. 그리고 이 생존한 1명은 부랴트인이라는 그러니까 몽골계 이 러시아 내부의 이 원주민인 거죠. 이 서류를 갖고 있었다라는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저희가 지금 저희 전문가 모시고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정대준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 지금 모시게 되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은 먼저 이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 보도가 지금 인터뷰이기 때문에 이걸 믿을 수 있는 것이냐 일단 이렇게 공식으로 확인된 건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 말은 또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데 우리가 눈으로 본 교전은 25일이었어요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얼만큼 믿을 수 있는 건가 싶긴 합니다. 지금 보도에서도 주장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현재는 좀 주장이고 저기 네. 리투아니아 비영리기구 대표의 목격담인 거죠. 네. 전해지고 있는 그냥 이야기인 것인데 제가 요즘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는 말이 이게 사실이라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어쨌든 지금
교전이 벌어지고 북한군이 공식 참전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요. 네. 근데 이것도 좀 아직은 그 말씀하신 대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장이니까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군은 한 명 빼고 전부 사망이라고 했는데 생존한 한 명은 또 불합리인 서류를 가지고 있었다라면 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게 북한군이라고 확인을 했는가? 이제 그 의문이 일단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거 지금 이게 북한군의 파병 소식, 참전 소식 이거는 사실은 우크라이나발로 많이 시작이 됐잖아요. 우리가 네. 기억을 해보면 그게 우크라이나가 지금 좀 절실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러시아보다 더. 전체 영토의 한 18% 점령당해 있는 상태고 네. 지금 쿠르스크를 이게 공격하긴 했지만 이걸 또 계속 여기서 교전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좀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좀 급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북한군 파병이라고 하는 위기감을 확산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는 것.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 계속 이제 메시지와 이제 정보 여러 주장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관점에서 아마 이런 보도들을 우리가 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런 얘기가 우크라이나 쪽에서 나왔다는 걸 좀 감안을 해서 들을 필요는 좀 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좀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해외로 좀 이 얘기를 많이 전파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보니까 얘기가 나오는 건데 아직 저희도 말씀드립니다만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사안은 아닙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교수님. 처음에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이 지금 러시아에 지금 투입이 되고 있어요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먼저 그 얘기도 먼저 우크라이나에서 먼저 나왔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실이다. 그 규모도 10,000명, 뭐 처음에 1,500, 3,000 얘기 나오다 10,000명, 10,000명이 맞다라고까지 공식적으로 결국은 시간이 지나니까 확인이 된 면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그냥 진짜가 아니라 주장이니까 또 흘릴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주장이라도 어쨌든 뭐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사실관계는 나중에 좀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죠. 아마 정보기관에서는 파악을 할 것인데 네. 나중에 이제 그런 북한군의 공식 이제 교전 시점이 언제인지는 우리 또 기산을 좀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뭐 1,500만 10,000명 이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전장에 투입된 걸로 지금 확인들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뭐 그 언제 시점이 중요하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언제 시점부터 북한 측에 이제 책임을 물을 것이냐, 그리고 네. 또 북한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작전을 펼치게 되면 이게 국제전 양상이 되잖아요. 그쵸. 이게 전쟁의 성격이 조금 변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기술적으로는 좀 확인할 필요가 추후에도 있습니다. 언제부터 북한군이 실질적으로 투입이 된 건지 여부는 나중에 책임 소재를 가릴 때에도 분명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교수님, 어제 저희가 얘기를 나누면서 이게 지금 어제 저희가 그 기사를 봤었던 거는 좀 조기 투입이다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이게 조기 투입인지는 좀 봐야 된다. 그들 입장에선 착착착 시간표대로 가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그때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조기 투입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미 투입이 돼서 만약에 사실이라면 전제입니다. 사실이라면 이미 투입이 돼서 전쟁까지 치렀다라는 얘기인 건데 그럼 이미 교전이 있었다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미 교전이 있었다면 사실은 그냥 지금 참전해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계획대로 거죠. 가고 있다는 얘기다. 예, 그렇죠. 이제 일부 부대가 먼저 뭐 선견대 형식으로 네. 가서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잘 이해는 사실 되진 않습니다. 일부 소수가 가가지고 뭐 그렇게 무슨 싸움을 할 것인가라고 네. 하는 것, 그건 잘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이게 말이 사실이라면 나중에 밝혀진다면은 일부 선견대가 가서 말하자면은 어제도 네. 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말하자면 이제 총알바지 역할하면서 전장 상황이 어떤지를 쉽게 말하면 간본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뭐 사람 이게 지금 뭐 사람 가지고 좀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사람 좀 내보내 가지고 현재 전장 상황이 어떤지를 좀 모니터링하는 걸 북한 입장에서는 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는 건데 네. 뭐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그 여력을 낭비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은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만약에 이게 그들이 북한과 러시아가 계획한 시간표대로 생각을 했고 계획 하에 투입을 했다고 한다면 훈련을 안 받은 아무것도 잘 모르는 신병 신참은 아닐 거고 훈련을 그래도 받고 투입이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얘기에 따르면 한 명 빼고 전부 사망인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한 명 빼고 다 사망하는 상황이 맞는 거냐. 사실 이게 전쟁을 직접 겪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6.25 외에는 그 이후에 전쟁이 없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래 전쟁 나면 이런 거야? 아니면 유독 북한군이 많이 그야말로 무슨 몰살 비슷하게 이렇게 된 거야? 라고 그 부분이 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 수백 킬로미터 전선에 네. 러시아군 우크라이나군에서 한 100만 명 정도가 지금 물려가지고 지금
치열하게 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크루스크 지역에 특별히 또 격전을 벌이고 있는데 네. 러시아 측 추산으로는 이게 러시아 쪽에서는 하루에 한 1,000명 정도 사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전술이 뭐냐면은 일회용 보병들을 먼저 투입을 해가지고 산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 인해 전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쪽의 이제 증언들에 따르면은 전날 뭐 몇십 명씩 이제 그 공격해가지고 사살시키고 했는데 다음날 또 수백 명이 막 몰려들고 하는 상황이 지금 연일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전황 보고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북한군 한 명 빼고 전부 사망이라고 하는데 네. 만약 그 격전의 현장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냥 일회용 보병으로 사용됐다라고 하면은 한 명 빼고 전부 사망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충분한 전장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군요. 저희 지금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왔습니다. CNN의 속보예요. 북한군의 소수 병력이 이미 우크라이나 땅에 진입을 했다라는 CNN의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뭐 교전을 했다 안 했다 지금 교전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우크라이나 땅 안에 이미 파병된 북한군이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인즉슨 곧 교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전보다 더 커졌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속보기 때문에 지금 직접 인용인 거죠. 누가 한 얘기인지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속보가 들어오면 그 소식도 저희가 좀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얘기를 나누는 이 인터뷰 내용에서 지금 뭐 교전을 했어요. 한 명 빼고 다 숨졌어요. 이거 말고 북한군의 파병 규모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같이 좀 볼까요? 북한군 파병 인력이 처음엔 1,500명이었고 그다음엔 11,000에서 12,000명. 어제 저희가 11,000명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11,000에서 12,000명, 88,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단순히 길거리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아니라 이건 첩보 정보입니다라고 이 NGO 대표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지금 어제 저희가 얘기한 게 딱 요 정도 수준인 거거든요. 살짝 조금씩 정보가 좀 딜레이 돼서 오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이 사람의 주장은 88,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통상 북한 내에서 전투 가능한 인원 차출을 하는 게 20에서 뭐 50 정도까지의 남성이라고 따지면 88,000명 이게 가능한가? 일할 수 있는 남성 전부 차출인가? 이 생각이 들어요. 88,000명까지 뭐 이론적으로 할 수는 있죠. 이론적으로는. 네, 일회용 보병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네. 특수군단 88,000명을 전부 특수군단으로 보낼 수는 없는 거고요. 일회용 보병을 차출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뭐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김정은한테도 좀 최악의 시나리오일 겁니다. 전쟁의 늪에 빠져가지고 네. 허우적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때나 88,000명까지 이제 보내고 그러면 이제 북한 내부에서는 또 얼마나 또 북한 군도 그렇고 그 인민들 사이에서 아무리 통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 좀 동요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88,000명 이렇게 북한군에서만 일회용 보병을 보낸다라고 한다면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그 모르겠어요. 데이터가 아닌 첩보 정보라고 그 리투아니아 비영리기구 대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네. 어떤 식으로 지금 정보를 입수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 통신 감청을 했다거나 만약 그렇다고 치더라도 현장에서 이제 그 현장 군 지휘관들, 러시아 군 지휘관들끼리 이제 이렇게 저렇게 나누는 이야기들을 종합한 거를 데이터가 길거리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첩보 정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첩보 사항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네, 저희가 지금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이 아닙니다. 발표된 내용은 아니에요. 다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진실이라면 굉장히 좀 파급력이 좀 클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하진 않습니다라는 걸 전제로 하면서도 일단 전해드리는 거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아까 일면 소개하면서 살짝 얘기가 또 북한군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어제 국정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국정원에서 나온 얘기 다음 기사를 좀 보시죠. 이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파병군인 가족의 훈련 간다 거짓말 입단 속에도 내부에 퍼졌다라는 거죠. 요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북한은 파병 사실 유출 그리고 확산을 의식해서 내부 보안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대 비밀 누설을 이유로 장교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사출 부대 소속 병사들은 입단속을 하고 파병 군인 가족들에게는 훈련 간다고
거짓 설명하는 정황도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단속 조치에도 파병 소식이 북한 내에서 퍼지면서 왜 남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느냐, 그리고 강제 차출될까 걱정된다는 주민과 그리고 군인들의 동료도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군인들 입단속시키고요. 휴대전화도 못 쓰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동요가 있다라고 지금 국정원의 보고에 따르면 그렇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 MBN이 탈북자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북한 내부 상황이 어떤 겁니까? 직접 들어보시죠. 자기한테 전화가 없어도 누구를 통해서 자기 가족한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나 지금 어디에 간다. 그러니까 비밀리에 하라고 하면 다 그렇게 눈치껏 하는 거예요. 요즘은 핸드폰이 다 있어서 어떤 사람이 뭐 러시아로 이렇게 차로 다 이동을 했다.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보고 소문나면 지인이나 친척을 통해서 뭐 전쟁에 나갔대 이렇게 어떤 소련하고 어떤 관계로 인해서도 전쟁에까지 우리 군인들이 가야 된다. 또 이런 좀 걱정, 우려 이런 것까지 같이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탈북자분들은 북한 내부의 다른 주민들하고도 어느 정도 소통이 그래도 건너 좀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북한 내부 상황이 지금 동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교수님, 근데 이게 동요가 있다는 건 쉽게 얘기해서 체제 붕괴 위험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 동요는 늘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네. 근데 이게 지금 북한이 처음 직면하는 형태의 이제 동요인 거예요. 이게 또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계속 파병을 할 예정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전에 뭐 식량난, 무슨 뭐 그리고 뭐 단속, 그리고 뭐 K-팝 듣는 거 단속,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통제 범위잖아요. 네. 근데 이거 통제의 성격이 약간 조금 다른 거죠. 자기 가족이 전쟁터에 갔다라고 하는 건 지금 북한 주민들도 처음 겪는 일입니다. 그동안 그렇죠. 사실 전면전에 참전을 하진 않았잖아요, 북한이. 살기 어려운 건 맞았지만 뭐 그래도 그럭저럭 이제 그 안에서 그냥 통제에 적응해가면서 수능을 살고 있는데 네. 과연 이게 그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동요의 시발점이 될지는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북한 정권이나 북한 주민이나 처음 직면하는 상황은 맞다. 이렇게 지금 보고 예의주시해야 될 겁니다. 네. 지금 북한도 처음 직면하는 상황이다라는 건데 북한 내부의 동요가 확산이 되면 다음 기사 보시죠. 북동요 확산, 김정은 경호 격상.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경호도 격상이 될 수밖에 없다. 저희가 오늘 사진 같이 볼까요? 네. 이 사진입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뭐 나름 뭐 시찰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총 쏘는 훈련하고 있는 사격 훈련하고 있는 이 군사들을 보러 나왔는데 이게 사격 훈련인지 뭔지 김정은 위원장 주변에 총 든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밑에 살짝 깔려 있는 너댓 명 있고요. 밑에 깔려 있는 사람들 한 너댓 명이지 여기가 훈련이에요. 여기 훈련 아니에요. 여기가 훈련하고 지금 경호하는 사람이 둘레, 여섯, 여덟, 한 10명 가까이 일단 화면 상으로도 이 프레임 상으로도 이렇게나 많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경호할 때 지금 저는 사실 놀랬던 게 여기를 보면 방아쇠에 손가락을 넣고 있어요. 실제 경호할 때 이렇게 정말 방아쇠 손가락까지 이렇게 넣고 이렇게 경호를 합니까? 저게 좀 이례적인 장면이긴 하죠. 우리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실 저런 식의 경호 모습들은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과거 우리도 독재 정권 시절에는 저런 경호 모습들 사진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실제 기관총을 들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이제 대통령 행사를 하는 사진들이 남아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것 조금 굉장히 좀 이례적인 거죠. 자기의 군대잖아요.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는. 근데 자기의 군대 특수부대 요원들이 지금 사격 훈련을 하는데 네. 이제 그 총구가 잘못 향할까봐 지금 무장 병력들이 거의 지금 밑에 이제 사격 그 훈련 실탄 훈련을 하는 병사 한 명당 거의 그 무장 경호원들 한 명씩이 붙어가지고 지금 네. 감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이거는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좀 볼 수 없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장면이고. 그래서 이게 그 김정은 경호가 격상됐다라고 하는 건데 좀 위험한 상황이니까 저 상황에서 이제 격상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격상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일상적인 지금 활동에서도 계속 저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가 이제 그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올해 김정은이 한 110회 이상 대외 활동들을 이렇게 했는데 네. 거기서 펼쳐지는 모습들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긴 합니다. 특수한 네. 상황이니까 이렇게 한 거긴 한데 우리가 볼 때는 김정은 경호가 격상됐다 이제 뭐 국정원은 이제 그렇게 보고를 하고 하니까 뭐 우리는 이제 뭐 격상됐다.
라고 이제 좀 보고 위험한 상황이다 보고 예의주시한다. 이제 이 정도가 지금 현재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분명한 건 북한 내부에 동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어느 정도는 본인 경우에 전보다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걸, 그것만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왜 이런 위험한 배팅을 하는 걸까요? 네, 친윤, 용산 설득 중. 네, 친윤계가 용산을 설득하고 있는 건가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기사 같이 볼까요? 기류 바뀐 친윤, 김 여사 대책 필요, 용산 설득 나서. 네, 친윤계의 기류가 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김 여사 관련해서 대책이 필요해요라고 친윤계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친윤계가 용산을 설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좀 밑줄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한 친윤계 의원은 29일 윤석열 정부가 성과가 적지 않은데 김 여사 문제로 다 가려지는 게 안타깝다라는 게 의원 다수의 인식이다. 윤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 다음 달 10일이죠. 대국민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여러 사람이 용산에 전달을 하는 걸로 안다. 여기는 실명. 윤상현 의원은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 임기 반환점은 쇄신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있습니다. 여기도 친윤계 입장이 또 나와 있죠. 한 친윤계 중진 의원은 최소한 김 여사가 자기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민에게 진솔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입장 표명은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요 얘기 저희가 두 분, 최수영 위원님, 윤경호 위원님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대부분 이 윤상현 의원 말고는 다 익명 인터뷰긴 한데 최수영 위원님, 네. 실제 친윤 쪽의 기류 변화가 좀 느껴지는 게 있으십니까? 네, 저도 뭐 충분히 그렇게 감지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에 이제 김건희 여사 이야기만 나오면은 일단 최일선에서 방어선을 쳤었잖아요. 거의 이제 뭐 가장 강력한 워딩으로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네. 여권이 자중질환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완벽하게 이른바 방화벽을 치던 분들이 지금은 출구 전략을 좀 모색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말씀드리자면 지금 기사의 그 흐름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달 이제 10일이면 대통령 임기 반환점이 돌아오는데 여기에 묶여서 한 발짝도 전진도 못하고 그렇다고 더 뒤로 빼가지고 다시 한번 전열을 정비하는 상황도 못 되고 네. 이 진퇴양난의 기류에서 뭔가 여기에 대한 출구 전략은 짜줘야 한다. 막 그런 얘기 때문에 나오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지금 이런 기류가 한동훈 대표의 특별감찰관 문제와 맞물려서 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건 충분히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류가 실제로 여의도에서 그리고 용산 인근에서 다 감지가 되고 있는 이 지금 기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 얘기뿐만이 아니고 여기 좀 파랑색 밑줄을 좀 같이 볼까요? 여기는 직접 실명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당장은 어렵더라도 시간을 두고 대통령도 변화해야 하는 건 맞다라고 했고 이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강명구 의원 김 여사 문제에서 대통령이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안다.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용산이 지금 다 생각이 있어 하려고 하는데 재촉하지 말고 좀 기다립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윤경호 의원이 그럼 일단 기다리면 지금 계속 나오는 게 11월 10일 이 임기 중반을 넘어가는 반환점에 대통령실에서 그럼 어느 정도 수위의 메시지를 낼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반환점 이후에 11월 11일 남은 임기 절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정을 이렇게 끌고 가겠습니다라는 미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사실 그게 이제 좀 뭔가 제대로 돌아가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최수영 의원 표현 중에 블랙홀이라는 저는 그게 딱 맞다고 봐요. 그 블랙홀 역할을 하는 김 여사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야 된다. 그중에 방법이 특별감찰관 제도를 둬서 뭔가 뭐 배우자와 등등에 대한 감독 역할을 강화한다. 네. 또 하나는 김 여사를 둘러싸고 뭐 몇 상시라고 표현되고 있는 그들을 조금은 정리를 하는 그리고 조금 더 나간다면 대통령 측근 비서진을 교체를 하는 그런 것들이 대통령이 바뀌고 있구나.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 뭔가 전향적으로 생각하는구나
라는 걸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게 지금 말씀은 그거예요.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어떤 의혹 문제라고 되는 논란거리들을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어야 남은 반을, 이 2년 반을, 임기를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풀고 가야 된다. 뭐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어떤 인터뷰 기사가 실렸냐 하면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유영하 의원의 인터뷰가 한 면 전체에 쭉 다 실렸어요. 제목이 이겁니다. 8년 전 탄핵 때와는 다르지만 여사 문제 풀어야 파국 막아라는 겁니다. 네. 유영하 의원은 박근혜, 지금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좌하고 지금 계속 옆에서 돕고 있는 분이죠. 근데 그런 유영하 의원이 인터뷰 2가 지금 됐습니다. 최수영 의원님. 네. 정치인 인터뷰 사실 뭐 주관에서 많이 합니다. 네. 근데 보통 인터뷰를 할 때 어떤 시기에 어떤 인물을 인터뷰하느냐도 사실 그게 또 포인트가 되는 건데 유영하 의원을 지금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탄핵이라는 단어가 우리 네. 사회에서 일상화된 지 벌써 꽤 지났습니다. 사실은 지난해만 해도 탄핵은 금기어에 가까웠는데 올해 들어서는 그야말로 본물이 터지듯이 아무나 탄핵을 얘기하고 심지어 조국 대표는 탄핵의 사유서를 지금 자기가 준비하고 있다까지 얘기해요. 이런 상황에서 실제 우리 헌정사에서 탄핵당한 그 사례는 2번이지만 실제 노무현 대통령은 복귀했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기서 완전히 이제 정권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말하자면 주역이었던 유영하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 자 그럼 당시 상황과 지금은 뭐가 다른지 아니면 작금의 위기를 그러면 그 당시에 대입해서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 이걸 한번 반면교사해 보겠다는 저는 기획 의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가 탄핵이란 말이 사실은 불편한 진실 같은 거였지만 실제는 이제 일상 관용구처럼 사용되어지고 있고 여의도에선 상수처럼 여겨지고 있는 이런 단어가 된 이상 차라리 정면 돌파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어찌됐건 보수 일간지들에서 이렇게 정면 돌파하는 기류는 여사 문제에 발목이 잡혀서는 오히려 말하자면 그러니까 작은 문제가 큰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기에 진화하자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네, 불씨가 화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네. 실제로 약간 반면교사 삼아서 좀 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내용들이 좀 곳곳에 있긴 합니다. 여기를 좀 같이 볼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강찬호 논설위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용사는 김 여사가 사과했다가 자칫 박 전 대통령처럼 추가 사과 요구 공세를 당하는 등 위기가 가중될까 봐 그걸 우려하고 있는데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유영하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때 박 대통령이 사태 파악을 미처 못했는데 주변에 떠밀려서 사과문을 내는 바람에 내용이 두루뭉실해지면서 의문만 증폭이 됐고 2차, 3차 사과를 해야 했다. 그러므로 용사는 의혹 하나하나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을 해서 실수로 판정난 사안은 진솔하게 사과하되 아닌 건 아니라고 하면 사과가 사과를 부르는 사태를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조언 아닌 조언을 지금 했습니다. 윤경호 위원님. 이 얘기인즉슨 사실 김 여사의 사과 얘기가 지금 며칠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이 절반 임기 반환 좀 됐을 때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냐는 얘기를 같이 맞물려서 사과 얘기가 나오는데 사과를 내는데 두루뭉술하게 내면 안 된다라는 게 조언인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 사과하고 나면 2차, 3차까지 계속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우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 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는 사과를 요구하는 쪽일 거고요. 사과를 하는 쪽은 자칫 잘못하면 2차, 3차까지 또 질질 끌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저는 사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도 네. 더 중요한 건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두 단어, 탄핵이라는 이 글자의 원조 미국 닉슨 대통령 떠올리시잖아요. 닉슨 대통령은 사실 하원에서 탄핵 표결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하야했거든요. 왜? 거짓말했던 게 들통이 나서 여론이 급변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김 여사 이 건도 명태균이라는 브로커와의 여러 대화 이런 것들 하나하나에 거짓말이라는 게 만약에 공격의 포인트가 돼버리면 그러면 이 사과도 별로 효과가 없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사과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즉각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사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건 진실을 얘기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뭐 그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유영아 의원이 이 조언만 한 게 아니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권력의 최측근한텐 참모진의 사정 기능이 좀 정지되는 듯하다. 주변에서 보좌진이 왜 제대로 이런 주변의 우려나 걱정을 얘기를 안 해주는 겁니까? 라는 취지의 질문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유영아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때 3인방, 그때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렸던 3인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최순실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대충 알았을 듯한데 경고음을 내지 못했다면 책임이 크다. 용산 보좌진은 이걸 명심해야 해요. 라고 한 문장을 붙였습니다. 지금 최수영 의원님 직접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또 근무를 하셨어요. 참모진으로. 지금 이 유영아 의원의 얘기는 주변에서 좀 보좌를 잘 해야 되는데 마지막 한 문장인 거죠. 용산 보좌진은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중요한 지적을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용산 참모진의 기능 중에 지금 무력화되어 있는 게 자기 객관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여기 와 있고 내 업무가 무엇이고 내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어요. 자기 규정이 부족하면은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죠. 자, 지금의 민심과 그다음에 벌어지고 있는 용산 내부의 일들을 시그널, 신호를 줌으로써 이것이 소음이 아니라 신호라는 것을 최고위층에게 그걸 인식을 시켜주는 게 참모진의 역할인데 신호와 소음을 지금 구분 못하고 이것이 두루뭉실해져 가지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자기 객관화도 안 되고 자기 업무에 대한 자기 전문성도 떨어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 당시에 3인방이 실기했고 그 타이밍을 놓친 것 그게 큰 후환으로 작용했듯이 지금 이게 놓치면 안 된다. 아주 중요한 전 지적을 했다고 보고 이거는 이제 인사 라인의 개편과 맞물려서 대통령실이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주변에서 지금 들리는 이 얘기가 노이즈인지 시그널인지 그건 참모진이 잘 구분을 해서 전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김 여사의 뭐 사과를 한다면 어떤 메시지가 될 것이냐 이 얘기를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 어제 사실 김 여사 관련해서 한참 좀 얘기가 회자가 됐었던 게 어제 아침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많이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번 주에 김건희 여사가 야당의 한 대표에게 전화 걸어서 1시간 동안 나 억울해, 내가 뭘 잘못했어,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거 정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러한 감정적인 토로를 했다라는 게 조금 좀 확인이 됐습니다. 장관한테 전화해가지고 상당히 좀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래서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전화를 하면 당연히 외부에 알려질 거고 그럼 뭐지? 지금 김건희 여사 문자나 전화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아직도 저러는 게 맞나? 그래서 제2부속실 생기면은 김건희 여사 휴대폰부터 뺏어라. 네, 장성철 소장이죠. 근데 어제 아침 인터뷰에서 뭐라면 김 여사가 야당 대표한테 전화를 했다. 그래서 여당 대표 아니고 야당 대표? 근데 우리 야당이 생각보다 많긴 해요. 이재명 대표 있고요. 조국 대표 있고 허은하 대표 있고 김재현, 용해인, 한창민 대표 등등등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 어떤 야당 대표랑 통화를 했다라는 거야? 그랬는데 오늘 아침 조간의 기사가 어떻게 나왔느냐. 기사 볼까요? 김 여사 명품백 관련 억울하다며 허은하에게 1시간 전화 토로. 그러니까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인 허은하 대표한테 전화를 했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 얘기에 대해서 기자들에 대해서 어제 허은하 대표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제가 기존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었고 그리고 또 수석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통화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예상하는 것처럼 최근에 제가 김건희 여사랑 통화하면서 뭐 그런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통화한 적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왜 야당 대표와 통화했다라는 얘기를 할까라는 것이 궁금하고요. 그래서 우선은 소장과 제가 좀 통화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허은하 대표가 지금 얘기를 했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통화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국민의힘 의원이었고 수석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통화를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근데 통화하면서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말하기엔 좀 애매하다.
통화하지 않았다고 말할 순 없고 내용도 그렇다고 말하기엔 애매하다. 이건 최수영 의원님. 네. 통화를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그 얘기를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뭡니까? 이게 이른바 NCND 전략. 그러니까 네.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전략이죠.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얘기죠. 다만 통화 내용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영부인하고 통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아무리 장 소장이 저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는 거는 야당 대표로서 적절치 않다. 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김건희 여사의 심경이 매우 복잡했고 그다음에 자기랑 조금 인연이 있는 김 여사 인연이 있는 허은하 대표를 통해서 심정의 일단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지금 굉장히 복잡한 심리 상태에 있다. 이건 하나 확인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허 대표가 처신을 잘했다고 봐요. 이 통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네. 지금 허은하 의원이 조금 전에 한 언론 인터뷰를 또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김 여사가 7월 12일에 꽤 됐어요. 아까 뭐 이 장성철 소장 얘기대로 뭐 지난주 아닙니다. 7월이에요. 7월 12일에 시부상을 당한 허은하 의원에 대해서 위로 전화를 했다라고 허은하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김 여사가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지만 그거는 내가 거절을 했고 김 여사가 통화 중에 다만 어떤 내용인지 나는 이 기자한테 얘기하지 않을 건데 대략적으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섭섭함을 좀 표현을 했다라는 것 정도까지만 지금 언론 인터뷰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1시간 동안 통화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뭐 다 뭐가 진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만 명확하게 허은하 대표가 확인을 해준 건 7월 12일에 통화를 했다. 근데 그 당시에 논란들이 7월 12일을 기점으로 해서 논란이 명품백 논란이 있었고 한동훈 대표랑 뭐 주고받은 뭐 문자 무시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통화를 했다라는 건데 최수영 의원님. 네. 김 여사와 허 대표가 평소에 친분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김 여사가 이제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창당된 거는 총선 네. 때였잖아요. 총선 전에는 그 국민의힘 의원이었잖아요. 그쵸. 그때 아마 여성 의원들 초청해서 한남동 관저에서 밥을 먹었는데 허 대표가 이제 민간 기업인 출신이고 또 이미지 컨설팅을 했고 김 여사와 좀 일종의 사업과 궤적이 좀 비슷한 그런 게 있어서 아마 동병상련을 느껴서 그 이후에 계속 친하게 좀 친밀도가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충분히 저는 그런 연과 그다음 어떤 그 두 분의 접점은 저는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그 전혀 뭐 모르는 사이에서 전화를 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약간 동병상련에 그런 게 있어서 전화를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인데 네. 어제 한참 이 얘기가 논란이 됐었죠. 네. 요 얘기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도 또 조금 전에 허은하 대표가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여기가 좀 한동안 여의도에 좀 계속 흘러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중진 등판, 네. 중진 5인 등판입니다. 누구 편이냐라는 거예요. 네. 지금 누구 편이냐. 기사 같이 볼까요? 비윤, 비한 중진 5인. 용사는 결자 해지, 여당은 소통을. 네. 지금 이 얘기는 비윤, 비한, 중진 5명이 어제 입장을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입장을 냈느냐? 용사는 결자 해지하고요. 여당은 소통을 하세요. 이렇게 지금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옛 소장파 5인방 한동훈 겨냥. 여당 마저 흔들리면 직무유기다라는 거예요. 이건 살짝 좀 얘기가 다르죠. 분명히 같은 입장문 낸 걸 갖고 얘기를 했는데 옛 소장파 5인방 한동훈을 겨냥했다. 여당 마저 흔들리면 직무유기다. 아까 분명히 비윤 비한이었는데 이번엔 한동훈 겨냥이다라는 거죠. 그럼 입장문이 대체 어떻게 쓰였길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장문을 좀 같이 보시죠. 네, 국민의힘 중진 5명 공동 성명입니다. 대통령실 결자 해지의 자세로 국정에 발목 잡는 현안 해결에 앞장서 주시길. 근데 요 얘기만 한 게 아니고 야당이 특검에 전념한다고 해서 여당마저 흔들리면 명백한 직무유기다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 입장문을 직접 보면 양쪽 얘기가 다 있죠. 대통령실은 결자 해지하고요. 야당은 여당은 흔들리면 명백한 이거 직무유기다. 여당 직무유기하면 안 돼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양쪽 얘기가 다 있는 지금 해석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오늘 세 분 모시고 좀 얘기를 해볼까요? 아까 윤경호 의원님과 윤주진 위원님, 성재준 위원님 같이 모셨습니다. 윤주진 위원님. 예.
지금 양쪽 얘기가 다 있긴 있어요. 예. 근데 해석이 갈리는데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 잘못인 겁니까? 아니면 양쪽 다 잘못한 겁니까?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양비론이 있어요. 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뭐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좀 정리를 해라. 뭔가 지금 이대로 묻고 갈 수는 없다라는 얘기는 하지만 사실 이 시점에서 이제 윤한 충돌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광역 지자체단체장, 특히 대권 주자인 오세훈 시장이라든지요. 또 이른바 뭐 비한으로 분류되는 그런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견제로 저는 보는 것이 맞다. 즉 한동훈 대표가 지금 현재 너무 이 여당과 정부가 갈등 양상으로 가는 것은 모두를 위해서 좋지 않고 자칫 공멸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보여주면서 한동훈 대표가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뭔가 충돌이 있고 갈등을 겪더라도 그건 내부적으로 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중앙일보와 국민일보 기사를 같이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중앙일보는 약간 양비, 둘 다 좀 잘하세요 이런 거였는데 국민일보는 한동훈 겨냥이다. 근데 윤주진 위원님은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한 얘기가 맞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씀인데 성재준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이게 이제 겉으로 메시지로 봤었을 때는 양비론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게 용산을 겨냥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또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지금 5명이 모였다라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 계신 분들을 보면은 권영세 의원도 그렇고 김기현 의원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좀 친윤이라고 분류가 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왔던 메시지가 용산을 겨냥해서 사실상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를 뭔가 좀 해결해야 된다. 이런 지금 메시지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윤의 대표 주자격인 그런 두 분에서 그런 메시지가 나왔다. 이게 조금 더 파급력이 크지 않나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한동훈 대표랑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 가지고 메시지가 나왔던 거는 소통을 잘하라는 얘기인데 네. 그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냥 구색 맞추기일 수도 있다. 뭐 소통은 언제나 다 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콕 집어가지고 이 문제를 갖다가 막 좀 키우기보다도 양쪽의 구색을 다 맞추는 것이고 저희가 이제 그 파급력을 또 생각해봤을 때 나경원 의원은 이제 뭐 이름만 일단 올렸습니다만 오세훈 시장이 이제 그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가지고 메시지를 내는 건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도 계속해가지고 견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용산을 겨냥해서 메시지가 나왔다라고 하는 게 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의미가 크다. 특히나 친윤과 오세훈 시장, 나경원 지금 이제 의원까지도 용산을 겨냥해서 메시지가 나왔다라는 게 첫 시발점이라고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좀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성재준 위원님은 이 5명이 한 목소리를 낸 목적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파급력의 차원으로 봤을 땐 오히려 이른바 친윤으로 얘기되는 사람들이 용산의 결자 얘기를 얘기한 부분에 더 눈길이 가지 않겠느냐 뭐 이 말씀을 또 하셨어요. 네. 또 관련해서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지금 이 중진 5명의 입장문을 놓고 경향은 이렇게 또 제목을 뽑았습니다. 국민적 의혹에만 매몰돼서는 안 돼. 비한동훈계 세력화 움직임. 네. 비한동훈계. 뭐 비한계라고 해서 다 친윤이라고 볼 수는 없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비한계가 세력화하려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더불어서 다음 기사까지 좀 이어서 보실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야당에 말려들어 한동훈 비판, 오세훈 대권 경쟁 시동 관측도. 네. 여기서는 아까는 비한계의 세력화, 여기서는 오세훈 대권 경쟁 시동 관측입니다. 근데 이게 윤주진 위원님. 예. 그러면 두 개를 사실 종합해 보면 오세훈 시장의 대권 가도에 다른 사람들이 같이 힘을 실어준다? 라고 생각될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그림이 맞습니까? 사실은 근데 그렇게 보기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물론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대표가 여권에서는 가장 그래도 유력한 경쟁 구도를 만들 수 있는 두 후보인 것은 분명한데 네. 그 외에는 뭐 또 홍준표 시장도 있고요. 또 물론 개혁신당이긴 하지만 어쨌든 범보수권에서는 또 이준석 대표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봤을 때 뭐 권영세 의원이나 김기현 대표나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벌써 오세훈 캠프에 합류한다? 오세훈 대권에 합류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러면서 가장 거기에 가까이 가 있고 또 이제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막강한 어떤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 일종의 중심축은 될 수 있다. 즉 비한계라는 것이 사분오열돼서 네. 마치 뭐 오합지졸처럼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그래도 한 명의 포스트를 두고
한동훈 대표를 견제할 수 있는 기둥은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것으로서는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는 가장 유력한 인사는 오세훈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한계의 중심을 잡고 있는 게 오세훈 시장이 될 수는 있긴 한데 오세훈 시장의 어떤 대권에 다른 사람들이 같이 좀 이 어떤 약간 캠프 비슷하게 그런 느낌으로 직접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건 아닐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지금 입장을 낸 중진들을 보면 나경원, 권영세, 김기현 이런 분들이 다 그야말로 중진들이죠. 근데 사실 여의도에서 나오는 얘기가 정치를 시작했으면 대통령 꿈을 안 꾸는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나도 때가 맞고 그러면 나도 대선 후보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오세훈 시장을 중심으로 오세훈 시장의 대권 가도를 위해서 뭐 목소리를 낸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 사실 그래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 안에 아까 화면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같이 이름을 올린 사람이 있죠. 누구냐? 다음 기사 볼까요? 한 견제 나선 오세훈, 나경원 네 분만 부각 리더십 부재입니다. 네. 지금 오세훈 시장 말고 사실 그 자리에 나경원 의원도 뜻은 같이 해요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 없었던 이유 지금 해외 출장 중이라고 해요. 근데 오세훈 시장도 나경원 의원도 다 대권, 여권 내의 잠룡 중에 하나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는 오세훈 시장의 대권가도 이번엔 오세훈, 나경원 둘이 견제에 나선다라는 얘기인데 성재준 의원님. 지금 이 안에서 저희가 잠룡이라는 보통 표현을 쓰거든요. 대선을 앞두고. 오세훈 시장, 나경원 의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권영세 의원도 뭐 김기현 대표도 충분히 다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권에. 근데 이제 뭐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권영세 의원과 김기현 지금 의원이 대권을 생각해 가지고 지금 한동훈을 뭔가 견제한다라고 하는 건 조금 이제 오버페이스일 수가 있고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지금 뭐 국민의힘 내부를 생각해 봤었을 때 친한계로 좀 분류가 되는 분들이 얼핏 한 30명 정도가 된다는 거고 친윤계도 한 30명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어떤 그 지금 이제 관망을 하고 있는 요 지금 세력을 뭔가 좀 결합을 하겠다, 결집을 하겠다. 요 정도 차원일 수는 있다라고 봐도 네. 이게 지금 뭐 벌써부터 대권 가도를 뭐 준비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제 좀 무리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나경원 지금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전당대 이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한동훈 대표랑 충돌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나온 메시지 같은 경우도 이제 언론사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언론사들은 한동훈 견제에 나섰다라는 네. 식으로 이제 좀 부각을 시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이제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상 친윤이라고 분류가 됐던 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용산과 대통령실에 대해서 견제 목소리를 안 냈던 분들이 견제를 했다라는 게 사실 더 부각이 지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맥락 속에서 이분들이 아예 뭐 한동훈 대표를 견제를 안 하고 용산에 대한 문제만 또 지적할 수는 없는 차원이다 보니까 약간 이런 식의 양비론의 메시지를 내면서도 사실은 이제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추려고 한다. 저는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굉장히 좀 지혜로운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네. 반대로 생각해봤을 때 이제 그 극단적으로 이제 또 뭐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가지고 지금 한동훈 대표 지금 뭐 연일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기세로 봤었을 때는 사실 제가 보면은 홍준표 시장이 지금 차기 대권 가도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나오기를 내심 바라실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그런 분석이 안 나와가지고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두 분 얘기가 조금씩 좀 달라요. 다릅니다. 사실 같은 지금 저희가 이 여권의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좀 결이 좀 다른데 제가 여권 얘기해서 저희 보수 패널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사실 두 분의 얘기가 갈리기 때문에 윤경호 의원님 미소를 짓고 계세요. 보시기엔 이 중진 5인의 입장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한동훈 견제죠. 한동훈 견제다. 예. 지금 내부의 기류 중에 가장 큰 건 만약에 특검법이 재발의돼가지고 김건희 특검법 8표 이상의 반란표가 나오는 사태 이거잖아요. 지난번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던졌을 때 그 다음 카드는 8표 그리고 또 윤 대통령과 차담이라고 얘기하지만 만났을 때 30명 정도 설득 이런 표현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마 저는 견제구를 던진 게 아닌가 이게 제일 크다고 봐요. 특히 표현 중에 직무유기, 여당으로서의 직무유기 네. 이런 표현은 바로 그걸 저는 직격한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양비론이라고 표현되는 것처럼 용산의 결자 해지라고 나오는 건 네. 지금 대세가 특별감찰관이라는 거 이거 안 받을 수 없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권 내에서. 네. 그런 거에 대한 일종의 디딤돌을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결론은 전 이 5인 회동 성명문 이건 한동훈 견제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네. 밖에서 보기에는 한동훈 견제다라고 지금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 뭐 견제를 받는지 안 받는지 뭐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일단 견제라는 의견이 좀 더 많았었죠. 오늘 이 견제받는 한동훈 대표 취임 100일입니다. 100일 간담회를 열 예정이에요. 오늘 국회 본청에서 네. 취임 100일 기자회견, 뭐 기자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라는 건데 이 간담회를 놓고 오늘 지역에서도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지역 신문이 오늘 100일 간담회 얘기를 좀 다뤘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대구일보예요. 한동훈 강강약약 쇄신 드라이브, 정책정당 비전 제시한다. 네.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약하고 강강약약으로 쇄신 드라이브 걸 것 같다. 오늘 이 얘기 할 것 같아요. 정책 비전 내놓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면 다음 기사 볼까요? 광주일보입니다. 한동훈 대표 100일, 불안정 당정 관계, 당내 리더십, 난제. 아까 기사와는 또 사뭇 결이 달라요. 아까는 강강약약, 쇄신 드라이브. 그런데 이번에는 불안정 당정 관계, 당내 리더십, 난제. 상당히 결이 다른 똑같은 100일 기자간담회 예고 기사를 저희가 봤습니다. 이거는 윤주진 위원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100일 기자간담회 뭐가 가장 화두가 될까요? 일단 언론에서는 당연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실과의 어떤 갈등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인가 혹은 어떠한 새로운 또 충격적인 제안을 통해서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할 것이냐 이런 거에 관심을 두겠죠. 그런데 아마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대표는 내부적으로도 고심이 클 것이 네. 이렇게 대통령과의 선긋기 차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뭔가 박스권에 갇혀 있단 말이죠. 국민의힘 지지율도 그렇고 또 한동훈 대표의 대권 가도 역시 아주 이렇다 할 탄탄대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최근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과거에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 대표 당시에 그 어떤 열렬했던 지지와 환호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느냐? 지금 약간 분열상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조금 더 멀리 보고 장기적으로 정치를 원한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한 템포 쉬고 한 수 접으면서 한동훈표 브랜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지난 100일을 돌이켜봤을 때 우리의 기억 속에 남는 것은 주로 대통령과의 충돌, 또 어떤 여사 문제에 대한 그런 문제제기지 한동훈표 정책, 한동훈표 이념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강약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키워드를 꺼낸 것인데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뭔가 좀 전국을 뒤흔들 만한 이름으로써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화들짝 놀라서 정말 정치적으로 공방이 벌어질 만한 그런 메가톤급 정책을 던져야만 이것이 이제 한동훈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마도 한동훈 대표 고심이 클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 지금 현재 보기에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면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타개를 할 거냐. 한동훈 표, 한동훈 브랜드로 뭐를 내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심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는 이인즉슨 오늘 있을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뭔가가 큰 게 소위 말해서 큰 게 하나가 빵 하고 나올 거냐 말 거냐라는 얘기가 될 건데 관련해서 김종혁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까지는 제가 알기에는 국회 228호 그러니까 대회의실에서 그냥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만약에 그냥 국회에서 한다면 그 메시지가 굉장히 차별화가 돼야 될 텐데 그 형식에 있어서 차별성이 없으면 내용에서라도 차별성이 있어야 될 텐데 뭘로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마 대표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김종혁 최고위원 얘기는 장소 차별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용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용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성재준 위원님.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 고심해서 오늘 뭘 꺼내놓을까요? 그러니까 무엇을 꺼낼까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제 가장 좀 파급력이 있을까가 관전 포인트인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특감과 관련된 문제 그것도 약간 좀 전면적으로 더 내세울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강강약약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나온 건데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100일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무엇이 남았는가라고 한다면 이제 그 어떤 분들은 그냥 충돌밖에 없었다, 그냥 뭐 갈등밖에 없었다라고도 하실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그 충돌과 갈등이 사실상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고 가장 잘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여당 대표를 생각해 봤을 때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항상 어땠습니까? 그냥 수직적인 관계였었거든요.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네. 수직적인 관계의 모습을 계속해가지고 보여왔다가 수평적인 관계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불협화음이나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거를 한동훈 대표가 100일 동안 버텨온 것만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상태까지 온 것만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땐 그 역할을 충분히 다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다른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비전의 차원이 이제 강강약약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겠죠. 흔히 이제 우리가 보수 정당이라고 한다면 약간 이제 그 엘리트층을 위한 그런 느낌이 있고 진보 정당이라고 한다면 약자를 위하는 그런 이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맥락에서 강약 약강이라는 말이 있었던 거죠. 보수 정당 같은 경우는 강자한테만 친화적이고 약자한테는 이제 친화적이지 않다라는 것인데 그거를 이제 뒤집는 게 이제 이른바 따뜻한 보수나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따뜻한 보수라고 하는 그 개념도 강자한테는 우리가 오히려 더 엄격하고 약자를 위한다라고 하는 이런 게 보수의 어떤 그 진면목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이제 비스마르크도 그렇고 그리고 또 처칠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당시 이제 영국 보수당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지금의 보수당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그런 식의 비전도 제시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까지 100일 동안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왔다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강강약약을 아마 내놓을 거다라는 얘기가 어제 그제서부터 살살 좀 흘러나오고 있죠. 아마도 이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지금 저희 유튜브 질문이 올라와서 한 대표는 용산 문제 해결이 가장 급하다고 본 거 아닌가요? 라는 뭐 이런 질문이 지금 올라왔는데 윤주진 위원님. 예. 사실 강강약약에서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약하다. 예. 근데 여기서의 강이 진짜 강한 데가 용산 대통령실 윤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인즉슨 오늘 이걸 꺼내면 윤 대통령한테 난 앞으로도 강하게 나갈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냐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강약약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앞으로 대통령에게 좀 더 강하게 일종의 좀 소위 들이받겠다? 이렇게 오해를 볼 수 있는데 사실 강강약약을 떠나서 집권 여당의 숙명은 어쨌든 정권의 성공입니다. 국정의 성공입니다. 그 국정을 성공시키지 못한 집권 여당은 늘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죠. 그런 점에서 강강약약을 떠나서 그리고 지금 실제 현재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고 지금 지지율도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과연 강이냐 정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허약한 위치에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강강약약을 초월하는 대안을 내놨으면 좋겠다.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든 친한계든 친윤계든 이건 정말 묘안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앞으로 얼마든지 협력적 관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지금 만약에 그게 여기서 말하는 강이 용산 대통령실을 얘기하면 과연 지금의 대통령실이 그러면 강의 위치냐라는 말씀도 같이 하셨어요. 이 한동훈 대표의 지금 100일 뭐가 있느냐를 좀 살짝 보겠습니다. 7월 23일에 선출이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윤 대통령과 만찬이 있었고 그다음에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갈 거냐 말 거냐 얘기가 논란도 있었고 의대 증원 얘기도 있었고요. 만찬이 연기되기도 하고 이재명 대표랑 1대1 회담을 하기도 했고요. 그 사이에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었고 9월 들면서 독대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독대 제안했다가 만찬하고 결국 나중에 독대를 하긴 했죠. 그 전에 얘기한 3대 요구안으로 다시 한번 또 갈등이 더 커진 거 아니냐. 왜 먼저 얘기하냐 뭐 이런 친윤계에도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야당 움직임과 별개로 따로 특감을 추천을 하겠다라는 발표까지도 있었다라는 건데 저희가 살짝 지금 이 한동훈 대표의 지난 100일을 쓱 봤습니다만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의 대표인데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저희 보수 패널 분들한테만 여쭤볼 게 아니라 윤경호 의원님, 집권 여당 한동훈 대표의 100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늘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될까요? 너무나 단기 혈안에만 매몰돼 왔다. 용산과의 줄다리기. 그 얘기 뭐예요? 김건희 여사 현안에 대해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거냐.
뭐 사과 아니면 특별감찰관 도입 이런 얘기에만 너무 매몰되었다. 또 다른 단기 현안 중에 하나는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료개혁. 이 문제도 어떻게 풀 거냐 이것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수 진영이나 보수 세력에서는 지난 7월 23일 전당대회 한동훈이라는 대표에게 다시 힘을 실어준 건 이 사람이 우리 보수 진영의 다음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기대가 있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아까 저는 대구일보에서 정당 정책의 비전을 제시한다라는 기대를 표시한 게 그인 것 같아요. 100일 이번 기자회견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단기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물론 필요해요. 네. 그러나 장기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정책 이것도 같이 내놔야지 보수 진영, 보수 세력의 대안으로서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 그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단기가 아니라 장기로 100일, 지금 현재 취임하고 100일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대표로서 어떻게 집권 여당을 끌고 갈 것인지, 어떻게 지금의 난국을 헤쳐갈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자리가 오늘 100일 기자회견,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또 주셨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